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른다고 했던 두 사람, 서로 통화를 한 정황이 나왔죠. 이 통화 수준을 넘어 김 전 회장 모친 상태, 또 이재명 대표 모친 상태, 서로 측근을 보내 조의한 사실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가면 위험해서 측근을 보냈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용 자금을 북한에 건넸다는 어제 단독 보도에 이어 오늘도 김유빈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20년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친 상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측근을 보내 조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에 앞서 2019년 5월 김 전 회장 모친 상태는 이 대표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증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에 최측근인 A씨를 대신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도 내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라고 주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을 보낸 이유로는 내가 직접 가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에 고액의 조의금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경우 5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이사 입은 거.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조문 및 조의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문이 왔다면 상주로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 비용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의혹,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왜 김 전 회장이 대신 줬을까? 이게 의문인데요.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차원이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진술과는 또 바뀐 거죠.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의 경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최근 주변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선 로드맵 차원에서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건데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해 사업 차원에서 개인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던 말이 바뀐 겁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2019년 하반기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던 시점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과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그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이 전 지사가 뚫었다면 정치적 입지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남강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북 추진 시점인 2020년은 대선 경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적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여인선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방북 비용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 약 36억 원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민주당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검찰 독재 규탄 장외투쟁 포스터를 SNS에 공유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돈을 보낸 대북 송금 사건에 비유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권을 위해 북한에 돈 거래를 했다면 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 정도면 단순히 비리 사범이 아니라 총체적 국기문란 사범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주말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선 패자로서 검찰이 오란이 가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민주당 출입하는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죠?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그동안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말했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방북 경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만 말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지사 통화를 마치면서 김성태 회장한테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통화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서로 조의를 펴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 나온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고 북한에 방북 자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에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야기인데요. 2019년 5월 이재명 지사는 방북하고 싶다는 공문을 북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개월 뒤에는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랑 필리핀에 가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리호남을 만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 방북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북측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원하면 300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김성태 회장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진술합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 모든 과정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방북은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네, 2020년도에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2019년 당시 정세를 고려했을 때 방북 비용 대납은 너무 터무니없는 망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통해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고 또 정치적인 입지도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경험이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자, 왜 진술이 바뀌었을까요? 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족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성태 회장은 태국에서 귀국할 때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밝혔는데요.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수사망을 좁혀오니 이재명 대표 살리기보다는 제 살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아직은 그렇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진술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3번에 걸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와의 합작품이라는 건데요.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네, 남은 쟁점은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한테 복고를 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전화 통화를 제외하면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랑 직접 소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어디까지 입을 열지 그 여부가 앞으로 수사 향방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외에도 실제로 이제 발언이 달라지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어디까지 진술할지도 관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될 것 같은데요. 김성태 회장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김성태 회장 입에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의형제였다가 지금은 돌아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어색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을 부인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정 전 실장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피고인석 앞뒤로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때 형 동생 사이로 지낸 걸로 알려진 두 사람은 정면만 응시한 채 재판 내내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은 방대한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의 이름을 말하는 건 금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저는 이재명 옆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겠죠.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는 이름은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죠. 정민용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돈가방 의혹과 관련해서도 7천만 원으로 기억한다며 돈 받으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단체를 겨냥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문화예술인에게 줬던 지원금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준 문화예술인 지원금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부터 최근 수년치 지원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부정수급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일 뿐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관리 전면 재검토 지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부정수급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술인 복지 예산 올해에만 2천억 원 투입됐는데요.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사람한테, 돌아가야 할 예술인한테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받은 예술인 지원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이 유 전 의원은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폭정을 막겠다고 했고요. 친윤계는 발끈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가 힘을 받게 됐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을 고심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비윤 진영에서는 출마 선언을 미루는 사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의원은 진검승부는 단풍 들 때라며 총선 국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 친윤계 의원은 폭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대통령에 맞서는 이재명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유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가 더 공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많은 다른 후보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성을 꼭 유승민 대표만 다양성을 표상한다,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 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는 것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추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 의원과 안 의원 외에 황교안 전 대표, 조경태, 윤상현 의원이 치열한 컷오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별도로 단독 행보에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시기획자로 일한 경험을 살려 이 장관과 함께 한 디자인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오늘 하루만 3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영부인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와 김 여사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해외 순방에서 느낀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참석했는데 과거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종종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올해 들어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문화예술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특별전을 관람했고 순방 때도 스위스 취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기획사 대표를 지낸 김 여사가 이 분야에서 공감대를 넓힐 계기를 더 마련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리어 우먼 영부인 이미지를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는 동남아 순방 중 만난 캄보디아 심장병 환우 로타군도 만났고 주한 외교단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하는 등 오늘 하루에만 3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TF를 내일 출범시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무슨 답변 때문일까요? 네, AI의 답변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한 이 챗 GPT라는 AI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가 챗 GPT를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한데 시간 안 쓰고. 저렇게 극찬을 했는데 저 AI가 지금 대통령 이름을 모른다고요? 네, 제가 챗 GPT에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건가요? 2021년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제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걸 다시 알려주니까 업데이트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니 이후부터는 이 대통령을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기한데요. 저 챗 GPT, 저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라던데 뭡니까 저게? 미국에서 개발한 대화형 챗봇인데요. 스스로 언어를 학습하면서 보신 것처럼 사람처럼 답변을 합니다. 번역도 하고요. 또 논문도 쓰고 노래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이걸 잘 활용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사용법 공부에 한창이라는 후문입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연경 선수인데요. 했잖아요. 뭘까요? 2년 전 인터뷰 중에 김연경 선수가 한 말인데요. 최근 김기현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으로 악플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장면이 재소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제가요? 제가 감히 대통령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당시 김연경 선수에게 감사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시 김연경 선수의 태도라든지 또 이번에 김기현 의원과 찍은 사진을 근거로 김연경 선수가 국민의힘 지지자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요. 저 같이 사진을 찍은 또 남진 씨가 김의원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김기현 의원이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서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김연경 선수도 남진 씨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진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김기현 의원 측은 주선한 지인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명계 모임에 갔나 보죠. 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오늘 첫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래요. 저 장소인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악수도 나누고요. 네,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 등등이 참석했습니다. 면면이 그동안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의원들이네요. 네, 일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비명을 안 찍힌 사람들 앞에 나와 좀 해봐. 비명설이라고 빼놔야 되나? 모임을 창립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창립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이제 토론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런 자리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당이 안정돼 있고 단결돼 있는 때가 없었다. 참 이게 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건 좀 묘한 발언 같은데 오늘 참석이 뭐 여러 해석을 낳고 있죠. 네, 모임 소식을 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먼저 참석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가 극에 달해 있는 이 대표의 당내 결집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모임을 주도한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민주당의 길 토론회는 비명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 모임이에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많이 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예요. 비전 모임이라는 민주당의 길,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심야 시간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6,700원까지 오릅니다. 주간 기본 요금도 1,000원 오르고요. 가격 인상도 부담이지만 오르는 요금만큼 택시 서비스도 좋아질까요? 김예지 기자입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일 새벽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400m 축소되고 거리당 요금도 1m 줄어듭니다. 31초에 100원 오르던 요금은 30초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낮 시간대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7km를 택시로 이동하면 오늘은 9,600원가량 나오지만 내일부터는 택시 요금이 인상돼 11,000원으로 1,4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지난해 말 상향된 심야 할증 체계에 따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기본 요금이 6,700원이 됩니다. 갑자기 오른 난방비도 부담인데
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때는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게 택시밖에 없다 보니까 약속을 잡아도 좀 일찍 잡거나 좀 일찍 헤어지는 방향으로. 택시 뭐 1,000원 오른다고 하는데 1,000원 서민들한테는 1,000원이 큰 부담이거든요. 너무 부담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반면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배달 음식 오토바이도 그 사람들도 5,000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또 낮은 수준이죠, 사실은. 몇 년 동안 안 왔으니까 올라야 되겠죠. 가스값 오른 거 생각하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00에서 400원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 택시를 타면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갈까요? 물어보는 기사도 있고 본인 머릿속 경로대로 운전하는 기사도 있죠. 한 40대 남성이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려 한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지하철역 앞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뒷좌석에서 승객이 내리더니 쏜살같이 뛰어나가고 택시기사가 급하게 뒤쫓습니다. 술 취한 40대 승객이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건 지난 21일 새벽 12시 반쯤. 추격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폭행까지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도 입었습니다. 시비의 원인은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내비를 켤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비를 켜더라고요.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길이 다 정해졌으니까 아이 끄셔도 돼요. 그랬더만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비대로 안 가고 돌아가려 그런다며 도착할 때까지 계속 트집을 잡았다는 겁니다. 왜 돌아가요? 빨리 내려주고 한 사람 더 뛰어오면 훨씬 더 그거 한데 그거 욕먹고 그걸 돈 몇 푼도 받아가면 뭐예요 그거. 이런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5분 거리밖에 안 됐는데 10,000원 이상이 좀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주소 찍어줄 테니까 여기로 가주세요라고. 경로를 요청드리는데 안 된다고, 이 내비대로 안 가면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일부의 일탈 때문이라지만 택시기사도 할 말이 많습니다. 내비 자체가 우리가 아는 길로 뻗장 가야 되는데 걸리는 경우가 있지. 심하면은 뒤에서 욕하고 신발을 벗어갖고 던지고 손님이 가자고 하는 데가 원칙이지. 그러면은 보험 들은 거나 다름없지. 보험. 최근 택시 요금이 부담될 만큼 오르면서 주행 경로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요즘 집값 떨어지는 걸 가장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을 사람, 영혼까지 끌어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이겠죠. 이 고금리에 대출 이자 갚기만도 버겁습니다. 정부가 영끌족 원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서 외식하는 거를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자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50만 원 이상 지금 더 늘어나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빚을 많이 낸 영끌족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만 가능했는데 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70%를 넘는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추가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50%까지 올렸는데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 해제에 나선 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9% 하락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민간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영끌족이라든지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완화한 것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고금리 상황인 만큼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영하 8도 날씨에 취객이 자신의 집 대문 안쪽에서 숨졌습니다. 이런 취객이 있을 경우 경찰 지침은
거주지까지 데려다주게 돼 있습니다. 이 정확한 거주지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인데요. 이 취객을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일단 입건됐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근에서 길가에 술 취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11월 30일. 현장에 출동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남성을 곧바로 순찰차에 태워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 남성은 이 건물 3층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경찰은 대문안 이곳 계단까지만 데려다 준 뒤 철수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였고 한파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 그날 아침 7시 15분쯤 남성은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아침에 나고 있길래 의식이 없고 너무 쓰러져갖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근데 손만데 손이 얼었어요.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치자 보호 조치 지침에 따르면 의식이 없으면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식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거주지가 집안인지 현관까지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홀로 살고 있어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치자 신고를 경찰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지만 혹한의 날씨였던 만큼 남성이 계단을 올라가는 걸 최소한 확인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있다는 뉴스는 수차례 전해드렸죠. 지금은 어떤가 가봤더니 바뀐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 이용료 혹은 현관 출입카드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데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 속 택배 차량들이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 있습니다. 택배 기사는 배달할 물건들을 손수레 가득 옮겨 싣습니다. 이 아파트를 다 돌면은 보통 한 8,000보에서 9,000보 정도 걸으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거의 한 3km, 4km 넘겠죠? 5년 전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했던 곳. 택배차는 여전히 지상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높이가 2.5m가 넘는 택배차들은 지하주차장 출입도 안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은 모두 다 단지 내에서 차량을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365일 매일 들어오는 택배 기사들만 이렇게 못 들어오거든요. 물량이 많을 땐 몰래 지상으로 들어가지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입주민이 전화를 해가지고 택배 기사가 와 있다고 그러면은 경비가 쫓아내고.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나가신 적 있으세요? 많죠. 비 오는 날도 들어왔다가 하도 많이 쏟아져서 왔다가 쫓겨나.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를 출입하는 택배 기사들은 결국 사비를 들여 차량을 개조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2.25를 따른 거예요, 갑자기. 스프링 빼고 연문 2개 만들고 탑 내리고 거의 사력 들어갔어요, 그날. 개조한 택배 차량 내부입니다. 성인 여성 1명 들어가기에도 좁은 공간인데요. 택배 기사들은 하루 평균 4시간을 이곳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택배 상자를 정리합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 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0,000원을 요구한 겁니다. 다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하셔라. 그래서 그날 지하에 배송을 했죠. 사람들이 한바닥에 다 잡으시니까 입주민들은 불편하신 거예요. 일부 입주민들이 나서 승강기 이용료 부과는 지나치다고 해 없던 일이 됐지만 아파트 현관 출입용 카드키 보증금 5만 원은 받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걸 편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들 보고 돈 내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무슨 돈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적이 아니라고. 택배 기사들은 필요한 물건을 배송하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사람 같지만 일하자는 건데 가벼운 걸 시키면서 갖다 달라면 택배팀을 돌아다니죠.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먼 동들은 2개씩 끌고 다니는데.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네, 사회초년생을 노린 깡통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 집값보다 훨씬 비싸게 전세를 놓은 뒤에 빌라 소유권을 노숙인에게 돌려놓는 수법이었습니다. 빌라 명의를 떠안을 노숙인들을 찾아서 부산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빌라 매매 계약서 수십 장이 나옵니다. 2020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빌라 152채에 대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361억 원을 빼돌린 전세 사기 조직의 사무실 중 한 곳입니다. 중개업자부터 법무사까지 모두 113명이 한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장기 빌라 매물 집주인에게 웃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임대차 보증금을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올린 뒤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심시키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집주인 명의를 받고 올려받은 보증금을 가로챘는데 이른바 바지 매수자를 동원했습니다. 부산역까지 원정에 나선 노숙인들에게 빌라 명의를 따놓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위임장과 인감 등을 받아선 바지 매수자로 둔갑시킨 겁니다. 전세 들어가고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 집주인은 뭐 신용불량자라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사망하셨다고 뭐 그렇게 됐죠.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계약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입니다. 금융중개사들이 이자비를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 내지는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 등의 그런 과도한 이런 호의를 베풀면 이게 전세와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깡통 전세 사기가 아닌가 의심은 해봐야 할 겁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주범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 많습니다. 이 구입 비용 또 기름값을 모두 법인이 내고 세금 감면까지 받는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7월부터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눈에 띕니다.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과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오는 7월부터 사용될 법인차 전용 번호판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들이 많은 건가?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법인 명의는 71.3%, 4억 원 넘는 차량도 88.4%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 운영 비용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탈세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에 국민들의 자율 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새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할 차량은 연 15만 대 정도로 공공기관은 모든 차량, 민간 기업은 자가용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성관계는 혼인한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검토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계는 당장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7일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의 생물학적 성별로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 등을 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31일까지로 구조로 이렇게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냥 조례안을 다 만들어서 제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의회는 외부 민간단체 민원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안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당장 폐지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기결정권이 더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인 거고.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시의회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구급차에서 출산을 해야 했던 산모들, 전문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서 심장 수술 받기조차 어려웠던 아기들, 필수 의료의 붕괴 실태 저희 채널A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대책일지 김용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소아진료 전문의도 진료받을 병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된 업무 또 낮은 수가의 소송 걱정까지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 소아, 분만, 응급, 중증 필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책의 목표로. 먼저 수가 조정을 통한 유인책이 대표적입니다. 분만 시설이 없어 구급차 출산이 늘고 있는 시군 지역에 분만 의료시설 운영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현행 분만 수가에 지역 수가, 안전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감염병 정책 수가도 추가됩니다. 응급, 소아,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수가가 신설됩니다. 소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전국에 15명밖에 안 되는 상황 등의 일부 전문의 인력난 해소책도 포함됐습니다. 세부 전문의 수련 과정을 개편해 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병원들을 묶은 순환당직 근무제도 도입합니다.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분 특례법도 추진합니다. 상당 부분 이제 장시간 동안 이제 염원하고 계속 제안해온 그런 대안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수 의료 분야가 좀 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만 수가를 더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확화가 우려되는 데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은 뒤로 미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무려 58년, 강산이 대여섯 번 바뀔 긴 세월이죠. 어린 시절 기차에서 엄마 손을 놓치는 바람에 헤어졌던 4남매가 58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 제도 덕분에요. 이 생사도 모르고 지낸 긴 세월은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60대 자매. 단발머리에 똘망똘망했던 8살 여동생은 어느덧 환갑의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58년 만에 만난 여동생은 오빠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사남매가 헤어진 건 지난 1965년. 여동생 2명이 전차에서 어머니 손을 놓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막내 동생은 6살이었습니다. 자고 깨어보니까 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차를 내리면서 손을 놓치던지. 헤어진 두 자매는 독학으로 학교를 나왔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나마 둘은 함께 보호시설에 맡겨진 덕에 서로 교류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큰언니와 오빠는 여동생들을 찾으려고 2차례나 방송에 사연을 보내며 수소문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큰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난 2021년 11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년 후 실종됐던 동생 역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입안에 DNA를 채취해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찾았다고 그런 소리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다리 힘이 쭉 빠지고 아주 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거 다 보고 계시죠? 그래 불러. 해마다 발생하는 실종 사고는 약 2만 건. 장 씨 남매처럼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실종 아동은 지난해 9월 기준 687명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더 자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개월 만에 마주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단호하게 We condemn these dangerous actions which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threaten to destabilize the region.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확장 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며 다음 달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거론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많아질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도 언급했습니다. Fifth generation aircraft,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to visit the peninsula.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 핵 도발 심화로 한국 내에서 커지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조만간 3국 안보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의료체계 준비 기간이 끝나는 100일 뒤인 5월부터입니다. 당분간 전 세계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WHO와는 다른 결정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예고한 것 첫 선언 이후 3년 만입니다. 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관련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감안해 종료 시점은 100일 뒤인 5월 11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 등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의 일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그간 정부가 무료로 제공했던 코로나 검사 비용과 백신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변이 확산과 중국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국제적 비상사태는 일단 유지하고 다음 분기에 해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In the past 8 weeks, more than 170,000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to COVID-19. We know the actual number is much higher. 미국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호탄을 쐈지만 각국의 방역 대응 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90여 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도중 벌어진 일로 피해자 상당수는 경찰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슬람 사원 한쪽 벽이 다 날아가 뻥 뚫렸습니다. 바닥엔 사람들의 소지품과 건물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사람들이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300명 이상이 예배 중이었는데 최소 90여 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एक भी नहीं देखे जितनी भी है वो जख्मी लोगों को हमने निकाला है और उसको हमने हॉस्पिटल भिजवाया हुआ है बाकी डेड बॉडी जितनी भी है तो वो मस्जिद के अंदर है मलबे तले हैं. 테러가 발생한 사원은 경찰청 대테러국 등이 있는 경찰 단지 내에 있어 치안이 가장 강력한 곳으로 꼽힙니다. 피해자 상당수도 경찰이었습니다. दुम मामला के चाहिए तो मतलब दुम सेफ्टी निश्चित मंगता बस सेफ्टी कोई इशू लाखों दमंगदा पारा मतलब पदी हुकूमत एक्शन वाली. 파키스탄에선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내세우는 탈레반 등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자폭 테러도 파키스탄 탈레반이 배후를 자처했다가 몇 시간 뒤 연관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지향점은 비슷하나 별개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강원도의 눈은 오늘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내일은 다시 시작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이따금씩 고농도 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바람에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도, 대전은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8도로 포근한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큰 기온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남은 올해 기간 예상보다 좋아질 거라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수정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대부분 다 올랐는데 한국 전망은 나빠졌습니다. 수출이 안 좋고 또 물가가 오르니 소비까지 이제 꺾이고 부동산도 침체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선거도 없죠. 남은 11개월 정치권과 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에만 집중해서 IMF의 우울한 전망을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유쾌한 반전을 향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